니네 집 아들이야? 나랑 니네 집은 철저하게 남이야, 남. 전화기 너머로 신나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빈소에는 조문객 하나 없었고 저는 국화꽃 냄새 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비상금 300만 원으로 베트남 리조트에서 시어머니 칠순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뚜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고 제 번호는 차단당했습니다. 발인도 화장도 저 혼자 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55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장모님 빈소 어딘데? 지금 바로 갈게. 남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매달리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빈소 안쪽 구석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아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속 엄마는 시장통 떡볶이집 앞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민규가 빈소 입구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체크카드 하나를 꺼내 하민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비상금 카드야. 조아랑 장례 비용 결제 좀 해줘. 하민규가 카드를 받아들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내일? 어디를? 엄마 칠순 여행. 베트남. 진작 말했잖아. 저는 하민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간다고? 비행기표 이미 끊었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장례는 네가 잘 치르면 되잖아. 하민규가 카드를 바지 뒷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빈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하민규의 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빈소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조문객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평생 시장 구석에서 떡볶이만 팔았고 친척이라고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국화꽃 향기만 빈 의자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출금 알림 문자였어요. 카드 승인 300만 원. 다낭 리조트. 저는 문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하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4번 울린 뒤에야 하민규가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신나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야, 하민규. 300만 원이 뭐야? 그 카드 장례 비용 쓰라고 준 거잖아. 아, 그거? 엄마 칠순 파티 리조트비. 어차피 카드 줬으면서 뭘 그래.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여기 빈소에 나 혼자야. 전화기 너머에서 하민규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귀찮은 업무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요. 야, 도희야. 솔직히 말할게. 장모님 돌아가신 거랑 우리 엄마 칠순이랑 뭐가 더 중요한데? 뭐라고? 내가 니네 집 아들이야? 아니잖아. 나랑 니네 집은 철저하게 남이야, 남.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치러. 나 지금 바빠. 뚜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하민규가 제 번호를 차단한 겁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팍 안쪽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인도 화장도 저 혼자 치렀습니다. 장의사 직원 2명만이 엄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어요.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 바닥에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가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랑과 시댁 식구들이 여행짐을 싸며 어질러 놓은 것들이었죠. 제 명의의 전셋집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떠난 겁니다. 저는 유골함을 안은 채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서서 엄마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장 어귀의 낡은 떡볶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셔터를 올리자 튀김 기름 냄새가 배어든 좁은 가게 안이 드러났어요. 엄마가 30년 넘게 서 있던 조리대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 구석 선반 위에서 낡은 가계부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수첩은 엄마가 평생 쓰던 것이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갈피 사이에서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종이를 주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외곽 어딘가에 주소가 적힌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우진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세 번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딸 채도이에게 남긴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주소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채도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떡볶이집 하시던 사모님 따님이시군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5층짜리 건물의 등기권리증과 유언장 원본을 자기 사무실 금고에 맡겨두었다고요. 공증까지 전부 마친 상태라고요. 어머님께서 떡볶이 장사로 모은 돈으로 오래전에 그 건물을 사셨습니다. 따님이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장 구석 떡볶이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엄마가 건물주였다니요. 그 순간 제 휴대폰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하민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어제까지 제 번호를 차단했던 그 이름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다시 켜지고를 반복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0통, 20통, 30통, 그리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도희야, 나 당장 귀국할게. 장모님 빈소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부재중 전화 55통. 저는 하민규의 이름이 찍힌 화면을 내려다보며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55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하민규에게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민규의 SNS에 접속했어요. 하민규가 왜 갑자기 태세를 바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하민규의 계정에는 베트남 다낭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주르륵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란이 케이크 앞에서 양손을 번쩍 들고 웃는 칠순 파티 사진, 풀장 앞에서 칵테일 잔을 기울이는 하민규의 셀카 리조트 뷔페에서 접시를 수북이 쌓아놓고 찍은 인증 사진까지 제 비상금 300만 원으로 저 호화로운 파티를 벌인 거였죠. 그런데 사진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하민규가 올린 게시글 하나였습니다. 하민규는 베트남에서 지인들에게 장모의 부고 문자를 돌렸더군요. 축의금과 조의금을 동시에 걷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었습니다. 그 보고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가 건물 번영회장이 있었어요. 번영회장이 단 댓글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건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댓글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하민규가 55통의 전화를 건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엄마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날 저녁 떡볶이집 셔터를 내리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어요. 도희야, 도희야, 나야. 문 열어. 하민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셔터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셔터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야, 엄마다. 어머니 왔어. 문 좀 열어. 최말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돌아온 게 분명했어요. 저는 셔터를 반쯤 올렸습니다. 최말란이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얼굴에는 슬픈 표정을 억지로 짓고 있었어요.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 못난 것이 여행 따위를 가는 바람에 최말란이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최말란의 눈은 마른 사막처럼 뻔뻔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민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온 듯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도희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장모님 일은 내가 다 챙길게. 하민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챙긴다고? 발인도 끝났고 화장도 끝났어. 네가 뭘 챙겨? 그래도 뒷정리가 있잖아. 상속 절차 같은 거. 내가 도와줄게. 인감도장 어디 있어? 하민규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하민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피곤한 기색은 온데간데였고 눈동자가 탐욕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인감도장? 응. 상속 서류 정리하려면 필요하잖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저는 하민규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통 서류와 도장 이야기뿐이었어요. 인감도장은 줄 수 없어. 뭐? 왜?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가게 안에 하민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가 니네 집 아들이야? 아니잖아. 나랑 니네 집은 철저하게 남이야, 남. 하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말란이 영정사진 앞에서 벌떡 일어나 이쪽을 돌아봤어요. 남이라며. 남이 왜 남의 집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 저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희야,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실수로. 나가. 뭐? 나가라고 했어. 저는 하민규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셔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민규가 비틀거리며 셔터 밖으로 밀려났어요. 최말란이 면세점 쇼핑백을 챙겨 들고 허둥지둥 따라 나왔습니다. 셔터 밖에 선 하민규가 이를 악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채도희. 아내 재산은 남편이랑 공동 재산이야. 법적으로 절반은 내 거라고. 하민규가 셔터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건물이고 뭐고 공동 명의로 안 돌리면 전셋집에서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버린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저는 셔터를 끝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쇠 셔터가 쿵 하고
바닥에 닿는 소리가 울렸어요. 밖에서 최말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남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구석에 놓인 엄마의 가계부를 집어들고 명함을 꺼냈어요. 정우진 법률사무소.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우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엄마의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좁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서 정우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최도혜 씨, 직접 오셨군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하민규가 장례식 대신 여행을 간 것, 비상금 300만 원을 가져다 쓴 것, 남이라고 한 통화 내용, 그리고 방금 전인감 도장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까지요. 정우진 변호사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도혜 씨, 걱정 마세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최도혜 씨 것이에요. 그럼 하민규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이면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위임 계약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이혼과 상속 절차를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명을 마치자 정우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 카드 결제 내역하고 통화 녹음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신청을 바로 넣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엄마의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오후 햇살을 받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전셋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직 버티고 있을 그 집으로요. 전셋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귀를 기울이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친척 결혼식에 간다고 떠들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최말란의 꽃무늬 잠옷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베트남에서 사온 열대과자 봉지가 뜯어진 채 흩어져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유골함을 안고 혼자 택시를 타던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이 집에서 과자를 뜯어 먹으며 여행짐을 쌌던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열쇠 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좀 하려고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30분 뒤 수리 기사가 도착했고 비밀번호는 10분 만에 새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수리 기사가 돌아간 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곧바로 아파트 앞 편의점으로 내려갔어요. 대형 쓰레기 봉투 2묶음과 싸구려, 이민 가방 4개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안방 옷장부터 열었습니다. 최말란의 옷가지들이 제 옷보다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하나 펼치고 최말란의 옷을 한 움큼씩 꺼내 담기 시작했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 등산 조끼, 줄무늬 바지, 면세점 쇼핑백에 담겨있던 새 옷들까지 전부요. 다음은 하민규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서랍장에서 하민규의 양말과 속옷을 꺼내 이민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옷걸이에 걸린 양복 3벌을 거칠게 잡아당겨 가방 위에 얹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하민규의 면도기와 헤어왁스도 봉투 안으로 쓸어 담았어요. 2시간 만에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쓰레기 봉투 4개와 이민 가방 4개가 현관 앞에
나란히 늘어섰어요. 저는 그 짐들을 하나씩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앞 분리수거장에 가방과 봉투를 전부 내려놓았어요. 올라오는 길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전세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잠근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 삐, 삐. 틀린 비밀번호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거 왜 안 열려? 하민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삐, 삐, 삐. 또 경고음. 민규야, 왜 그래? 빨리 열어. 최말란의 목소리가 뒤따라왔어요. 번호가 안 맞아. 이상한데. 하민규가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희야, 안에 있어? 문 열어. 쿵, 쿵, 쿵. 주먹질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최도희, 지금 장난해? 당장 문 안 열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남이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면서 네 말대로 하는 거야. 인터폰 너머로 하민규가 숨을 헉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은 1층 분리수거장에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 뭐? 야, 지금 미쳤어? 최말란이 인터폰 앞으로 다가온 듯 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희야,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이거 사.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밖에서 최말란이 악을 쓰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어요. 세상에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아. 이 못된 년이. 하민규가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문짝이 울릴 때마다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렸어요. 최도희, 안 열어? 내가 이 문 부셔버린다. 진짜.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 집 현관문을 부수려는 사람이 있어서요. 네, 주소는. 5분 뒤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본을 경찰에게 내밀었어요.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하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주거 명의자가 출입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하민규가 경찰 앞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말란이 하민규의 팔을 잡아 끌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규야,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하자. 경찰의 제지를 받으며 1층으로 내려간 시댁 식구들은 분리수거장의 나뒹구는 자신들의 이민 가방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최말란이 바닥에 놓인 가방 지퍼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며 현관문을 닫고 새 비밀번호로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도혜 씨 상가 세입자분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하민규 씨가 건물에 찾아와서 자기가 공동 건물주라고 하면서 월세를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상가 건물 1층에 도착하니 하민규가 분식집 사장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민규의 목소리가 상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내가 이 건물 주인 남편이라고.
앞으로 월세는 내 계좌로 넣어. 알았어? 분식집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민규 앞으로 걸어가 똑바로 섰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제 옆에 나란히 서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민규 씨, 이 건물은 최도혜 씨의 어머님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이혼 때 나눠야 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시면 영업방해로 고소합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를 하민규의 가슴팍 앞으로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하민규가 서류를 흘겨보더니 입술을 실룩거렸어요. 이게 끝날 줄 알아? 두고 보자. 하민규가 침을 한 번 뱉고 상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하민규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상가에서 쫓겨난 다음 날 아침, 최말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최말란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된 건 이틀 뒤 상가 번영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엄마의 떡볶이집에서 밀린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쪽 선반에 쌓인 냄비들을 하나씩 내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의 사장님이시죠? 번영회장 김석호입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석호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요즘 동네에 사장님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제 이야기요? 시어머님이 노인정이랑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건물 생기니까 딴 남자 만나서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다고. 저는 냄비를 내려놓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소문이 상가 세입자들한테까지 다 퍼졌습니다. 사장님이 바람이 났다느니, 시어머니를 패대기 쳤다느니, 솔직히 세입자분들도 동요가 있어요. 이런 건물에 있어도 되나 싶다고. 회장님,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어르신이 노인정에서 무릎 꿇고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빈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당장 노인정으로 달려가서 최말란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 변호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동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잠깐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최도혜 씨, 지금 감정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못 이깁니다. 증거로 이기는 겁니다. 증거요? 하민규 씨가 장례식 기간에 베트남에서 뭘 했는지, 최도의 씨 돈으로 뭘 결제했는지,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이걸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정리해서 한 번에 터뜨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민규의 SNS에 접속해 베트남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최말란이 케이크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웃는 사진, 하민규가 풀장에서 칵테일을 들고 찍은 셀카 리조트 뷔페에서 음식을 쌓아놓고 찍은 인장 사진까지 전부요. 다음으로 제 비상금 카드의 결제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다낭 리조트 300만 원. 날짜는 엄마의 발인 당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민규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내가 니네 집 아들이야? 나랑 니네 집은 철저하게 남이야, 남. 저는 이 녹음을 파일로 변환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사진, 결제 내역, 녹음 파일.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도희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딸이자 이 건물의 상속인입니다.
동네에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하민규가 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빈소에 오지 않은 것, 비상금 카드로 베트남 리조트비를 결제한 것, 전화로 남이라고 말한 것, 건물을 알게 된 뒤 갑자기 태세를 바꾼 것.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날짜와 사실만 담담하게 나열했습니다. 글 아래에 캡처한 사진들과 결제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이 묶음을 상가 번영의 단톡방에 전송했어요. 잠깐 망설인 뒤 시외가 친척들이 모여있는 가족 단톡방에도 똑같이 전송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반응은 빠르게 왔습니다. 번영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야? 장모님 장례식 날 여행을 갔다고? 리조트 사진 날짜 보세요. 발인 당일이에요. 녹음 들었는데 소름 돋네. 남이라니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최말란 씨가 노인정에서 온 게 전부 거짓말이었구만. 가족 단톡방도 들끓었습니다. 하민규의 외삼촌이 먼저 글을 올렸어요. 민규야, 이게 사실이냐?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갔어? 하민규의 이모가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말란이 언니 사돈 장례식 날 칠순 파티를 했다고? 세상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메시지는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최말란의 프로필 사진이 단톡방에서 사라졌어요. 하민규도 아무런 답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석호 번영 회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채도의 사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오해를 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증거를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도 다 보셨대요. 최말란 씨가 오늘 노인정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갔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가계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서도 최말란의 거짓말이 탄로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인들이 단톡방에 올라온 증거를 돌려보며 최말란을 성토했다고 합니다. 최말란은 교회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됐어요. 노인정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친척들에게까지 등을 돌린 최말란.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 건물을 빼앗으려던 거짓 눈물쇼는 고스란히 최말란 자신의 얼굴에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떡볶이집 셔터를 내리며 정우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감정 대신 증거로 이겼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법원 쪽에 집중하시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이마 위에 땀을 식혀주었어요. 여론전에서 완패한 뒤로 하민규와 최말란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이혼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을 전부 공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와 하민규 양쪽 모두의 통장 내역,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이 법원 앞에 낱낱이 펼쳐졌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도혜 씨, 하민규 씨 쪽 금융 내역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뭐가 나왔는데요? 하민규 씨가 최도혜 씨 모르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숫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2,800만 원, 카드론 1,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800만 원, 합계가 5,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쓴 건가요?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집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민규 씨가 불법 도박을 해온 겁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월급을 쪼개 생활비를 대고 하민규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이체해주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도박빚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최도혜 씨가 하민규 씨 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고 계셨죠? 네. 매달 하민규 카드값이랑 보험료까지 제가 냈습니다. 그걸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으니 더 이상 하민규 씨의 빚을 떠안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민규의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를 해지했어요. 매달 나가던 보험료 이체도 끊었습니다. 생활비 송금도 전부 중단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하민규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매일 달라졌어요. 먼저 하민규의 직장으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답니다.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업체에서 매일같이 추심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민규가 이번 달 이자를 내지 못하자 연체가 시작된 겁니다. 최도혜 씨, 하민규 씨 직장으로 월급 가압류 통지서까지 날아갔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가압류요? 네. 빌려간 돈을 안 갚으니까 월급에서 강제로 떼겠다는 겁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민규의 직장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빚이 수천만 원이라는 것,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 장모 장례식에 가지 않고 칠순 여행을 갔다는 것, 처가의 비상금을 훔쳤다는 것까지 단톡방에 올렸던 증거들이 누군가의 손을 타고 하민규의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닿은 겁니다. 며칠 뒤 정우진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최도혜 씨, 하민규 씨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잘렸다고요? 네.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회사로 오니까 업무 방해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장을 잃으면 대출 연장도 안 됩니다. 조만간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떡볶이집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민규가 비참해졌다는 소식에 통쾌함을 느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 안타까워해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자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제 비상금을 훔쳐가면서 남이라고 내뱉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하민규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가 전부 정지됐다는 것, 묵고 있던 찜질방에서 밀린 숙박비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는 것, 역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갔다는 것. 제가 대신 내주던 돈이 끊기자 하민규의 생활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말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의 건물만 뺏으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최말란은 아들이 직장까지 일자 다급해졌습니다. 최말란이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하민규의 외삼촌과 이모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 단톡방 폭로 이후 최말란 모자의 실체를 알게 된 친척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민규의 외삼촌이
단톡방에 올린 글이 있었어요. 말라나, 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예전에 빌려간 돈부터 갚아라. 이모도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언니 3년 전에 빌려간 200만 원 아직 안 갚았잖아. 민규 대학 등록금 보태라고 준 돈.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돈을 빌리러 갔다가 오히려 빚쟁이로 몰려 돌아온 겁니다. 최말란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떡볶이집 셔터를 올리며 아침 햇살을 맞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엄마의 영정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가계부를 펼쳤어요. 엄마가 빼곡하게 적어놓은 숫자들 사이에서 연필로 살짝 적은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희야, 힘들면 떡볶이 해 먹어라. 엄마 맛 잊지 마라.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민규가 직장에서 잘리고 고시원으로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용할 줄 알았어요. 이대로 이혼 재판만 기다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떡볶이집에서 리모델링 견적서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가게를 새로 꾸미고 싶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가 1층 분식집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하민규 씨가 건물 앞에 와 있는데 손에 신호통을 들고 있어요. 저는 견적서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에 먼저 신고해 주세요. 택시를 잡아 타고 상가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우진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하민규가 상가에 신호통을 들고 나타났답니다. 최도혜 씨,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도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상가 앞에 도착하자 1층 세입자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있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앞치마를 움켜쥔 채 떨고 있었고 옆가게 꽃집 사장님이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고 있었어요. 건물 1층 입구에 하민규가 서 있었습니다. 왼손에 노란색 신호통을 들고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머리카락이 기름기로 엉겨붙어 있었고 구겨진 티셔츠에서 쉰내가 풍겼습니다. 눈자위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민규가 저를 발견하고 신호통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최도희, 드디어 왔어? 하민규, 그거 내려놔. 이 건물 절반 내 이름으로 안 넘기면 여기 다 부숴버린다. 진짜야. 하민규의 목소리가 상가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신호통 뚜껑이 열려 있었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하민규의 얼굴과 신호통이 화면 안에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손이 흔들리지 않게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민규,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봐. 다 찍고 있어. 찍으면 어쩔 건데. 나 이제 잃을 것도 없어. 하민규가 신호통을 건물 벽에 끼얹으려는 듯 팔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에서 울려왔어요. 순찰차 2대가 상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경찰 4명이 차에서 뛰어내려 하민규를 에워쌌어요. 신호통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하민규가 고개를 돌려 경찰을 노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 건물 절반은 내 거라고. 내 마누라 건물이니까 내 거라고. 경찰 한 명이 하민규의 뒤로 돌아가 팔을 잡았습니다. 하민규가 버둥거렸지만 다른 경찰이 신호통을 낚아챘어요. 바닥에 신호가 쏟아지며 자극적인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하민규의 양팔이 등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는 금소금이 골목에 울렸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하민규가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에 무언가를 호소하는 빛이 어렸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끄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하민규를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서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최말란이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머리를 제대로 빗지도 못한 채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최말란이 순찰차의 꽁무니를 바라보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희야. 최말란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이마를 대며 엎드렸어요. 도희야, 제발. 민규를 한 번만 봐줘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다. 민규는 나쁜 애가 아니야. 저는 바닥에 엎드린 최말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등이 들썩거리며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노인정에서 거짓 눈물을 쥐어짜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머님. 최말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제 비상금 300만 원 훔쳐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남이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남이라고요. 최말란의 입술이 벌어졌다 다쳤습니다. 남이 남한테 선처를 구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최말란이 등 뒤에서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건물 입구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다가가자 정우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도혜 씨, 촬영 영상 잘 확보하셨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호통을 들고 협박한 건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재범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수첩을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이 건을 이혼 소송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으니 위자료를 더 올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세입자들에게 한 분 한 분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분식집 사장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세요. 눈 하나 안 깜빡하시던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저는 1층 구석의 노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호 냄새가 아직 골목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의 사진을 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미뤄두었던 떡볶이집 리모델링 견적서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견적서를 꺼내 다시 펼쳤어요. 공사업체 전화번호 옆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일 아침 전화하겠다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민규가 구속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어요. 떡볶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혼 재판 준비에만 집중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옷장에서 깨끗한 흰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달 전보다 볼살이 조금 빠졌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법원 앞에서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도혜 씨,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 끝내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안으로 앞장섰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옆자리에서 서류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교도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하민규가 있었어요. 3달 만에 본 하민규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사복은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턱에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민규가 피고석에 앉으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어요. 저는 시선을 마주쳤다가 천천히 앞으로 돌렸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은 빈틈이 없었어요. 베트남 리조트 결제 내역, 통화 녹음, 신어통 협박 영상, 도박빚 금융 내역서. 판사가 증거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하민규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하민규 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해당 상가 건물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고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하민규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석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모친 장례 기간에 장례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으며 원고의 비상금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상속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반복했고 신어를 이용한 협박으로 원고와 건물 세입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하민규를 바라보았어요. 이러한 사유들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법정안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위자료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나무 망치가 탁 하고 울렸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민규가 피고석에서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한테 3천만 원을 낼 돈이 없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도 없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고의 퇴직금과 남은 통장 잔고에는 이미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하민규가 정우진 변호사를 돌아보았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이혼 신고서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최도혜 씨, 여기에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인주를 묻히고 이혼 신고서의 빈칸 위에 도장을 쾅 찍었어요.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손끝이 시원했어요.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온 하민규가 복도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이혼 신고서를 하민규 앞에 내밀었어요. 하민규 씨도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민규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 위에서 펜이 멈칫거렸어요. 하민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도희야, 서명해. 하민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지장을 찍었어요. 붉은 잉크가 번지며 서류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완성된 이혼 신고서를 받아 하민규 앞에서 가볍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남이다.
네가 원하던 거잖아. 남은 빚이나 갚으며 살아. 하민규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교도관이 하민규의 팔을 잡고 복도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민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갔어요. 구겨진 사복의 등판이 점점 작아지더니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미련이 남았느냐고 묻는다면 아니요. 가슴팍에 묵은 체증이 빠져나가듯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을 뿐입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도혜 씨. 변호사님이 수고하셨죠? 감사합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법원 앞 벚나무 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가득 들어찬 공기가 달랐어요. 시댁의 멸시도 하민규의 폭언도 최말란의 거짓 눈물도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가게요. 공사가 거의 끝났거든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상가 건물은 제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외벽은 깨끗한 크림색 페인트로 새로 칠해졌고 1층 입구에는 유리문이 달렸습니다. 건물 앞 화단에는 세입자분들이 함께 심어준 노란 꽃들이 한창 피어 있었어요. 리모델링 준공 파티를 열던 날 1층 로비에 세입자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직접 만든 떡 케이크를 들고 왔고 꽃집 사장님이 축하 화환을 로비 양쪽에 세워주었어요. 김석호 번영회장님이 종이컵에 음료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최도의 사장님, 건물이 완전히 딴 곳이 됐네. 돌아가신 사모님이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종이컵을 받아들었어요. 파티가 끝난 뒤 정우진 변호사가 2층 사무실에서 내려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최도혜 씨, 1층 공사도 거의 끝났던데. 가게 이름은 정하셨어요? 네. 엄마의 식탁이요. 엄마의 식탁? 정우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최말란의 근황이 들려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번영 회장님이 슬쩍 귀띔해 주었어요. 시외가 친척들의 빚 독촉과 고소를 견디지 못하고 동네를 도망치듯 떠났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민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쌓인 빚을 갚기 위해 공사판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용불량의 전과 기록까지 하민규의 앞날에 남은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의 빈소를 혼자 지키던 그 밤, 베트남 리조트에서 날아온 300만 원 결제 문자, 남이라는 그 한마디. 그 기억들이 동정심이 싹틀 자리를 이미 오래전에 태워버렸으니까요. 저는 오직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엄마의 가계부에 적힌 레시피대로 떡볶이 양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추장 3숟갈, 고춧가루 1숟갈 반, 간장 2숟갈, 설탕 1숟갈. 엄마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를 따라 양념을 섞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양념을 풀자 가게 안에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국물을 1숟갈 떠서 맛을 보았어요. 혀끝에 닿는 맛이 시장통 떡볶이집에서 나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냄비 앞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조리대 앞에서 커다란 냄비를 저으며 땀을 닦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카운터 한편에 엄마의 사진을 놓을 자리를 만들었어요. 낡은 가계부 옆에 엄마의 영정사진을 곱게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엄마, 나 내일 가게 열어. 엄마 떡볶이 레시피 그대로 할 거야. 사진은 대답이 없었지만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게 앞에 나가보니 세입자분들이 보내준 화환이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었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보낸 화환에는 엄마의 식탁 대박 나세요라고 적혀 있었고, 김석호 번영회장님이 보낸 화환에는 번창을 축하합니다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새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어요. 엄마가 평생 두르던 낡은 앞치마 대신 하얀 면 앞치마였습니다. 매듭을 단단히 묶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가장 먼저 손님이 온 건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후줄근한 면바지에 구김간 셔츠를 입은 정우진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평소 법정에서 보던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동네 형 같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카운터 앞에 서서 메뉴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변호사님이 첫 손님이시네요. 당연하죠. 이 건물에서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저는 냄비에 떡을 넣고 양념을 풀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가게 안에 매콤달콤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접시에 떡볶이를 듬뿍 담아 정우진 변호사 앞에 내밀었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젓가락으로 떡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 맛이에요. 고시 공부하던 시절에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 맛 그대로. 정우진 변호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님이 늘 떡볶이 한 그릇 더 퍼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떡볶이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저는 카운터 너머로 정우진 변호사의 접시를 바라보았어요. 양념이 묻은 떡볶이가 접시 위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맛을 채도의 씨한테 남기신 거네요. 저는 대답 대신 카운터 한편에 놓인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가계부 옆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들었지요? 엄마 떡볶이 맛 그대로래요. 나 이제 빚쟁이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사장님이에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유리문이 연달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꽃집 사장님이 직원 2명을 데리고 와서 떡볶이 3그릇을 시켰고 건너편 부동산 사장님이 혼자 와서 카운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네 주민 아주머니 2분이 들어오며 여기가 그 유명한 떡볶이집이냐고 물었어요. 가게 안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어요. 주문이 밀려들자 저는 냄비 2개를 동시에 올리고 정신없이 떡을 담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하나 더 추가요. 네, 잠깐만요. 저는 새 앞치마에 양념이 튀는 것도 모른 채 떡볶이를 담고 또 담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입꼬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또 열리며 새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고 고개를 들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의 식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픔을 견디고 이겨낸 도희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도희는 결혼 생활 내내 꾹 참았습니다. 시댁의 멸시도, 남편의 무관심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묵묵히 견뎠어요. 그런데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조차 남편은 곁에 없었습니다. 비상금을 훔쳐가고 남이라는 말을 내뱉고 전화까지 차단했죠. 하지만 도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한 발 한 발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평생 떡볶이를 팔던 엄마는 딸이 언젠가 홀로 설 날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낡은 가계부 갈피 사이에 남긴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딸아,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하는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도희가 진짜 강해진 건 건물을 물려받은 순간이 아니었어요. 남이라는 말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세상에는 피가 섞여도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고 남이어도 가족보다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도희는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